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고전이죠. 제럴드 와인버그, 제럴드 제이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워낙 방대한 책이라 오늘은 그중에서도 세 번째 책, 두 번째 파트의 7장, Why Teams, 즉, 왜 팀인가? 라는 챕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죠. 요즘 어딜 가나 팀워크를 외치지만 정작 왜 우리 조직의 팀은 잘 작동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인버그는 이 책에서 팀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관리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팀워크는 모두가 좋다고 말하지만 왜 우리 조직에서는 잘 안 될까요? 와인버그는 그 답이 팀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팀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는지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챕터를 통해 팀이라는 익숙한 개념을 아마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챕터의 시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팀워크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저마다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더군요. 이걸 성격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하죠. 네, 와인버그는 사람들이 팀워크에서 만족감을 얻는 지점이 네 가지 기질 유형, 템퍼러먼트 타입에 따라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먼저 NT, 즉 위저너리즈, 비전가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품질 퀄리티를 팀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추구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 NT 성향의 개발자와 다음에 나올 SJ 성향의 관리자가 한 팀에 있다면 품질을 두고 계속 충돌할 수도 있겠네요. 한쪽은 완벽한 제품을 원하고 다른 쪽은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끝내길 원하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게 팀 다이내믹스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SJ, Organizers, 조직가 유형은 잘 조율된 팀이 보여주는 효율성, efficiency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과정이 매끄럽고 낭비가 없고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반면 SP, Troubleshooters, 해결사 유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평온한 상태보다 위기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긴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 다 같이 달려들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이 있죠. 평소엔 조용하다가 큰일 터지면 갑자기 영웅이 되는 분들요. 마지막 유형은 어떤가요? 마지막은 NF, Team Builders, 팀 빌더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결과물이나 효율성보다는 팀의 사회적인 측면에 집중합니다. 팀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그 관계 자체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는 거죠. 이 네 가지 유형이 모두 팀을 좋아하지만 이처럼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관리자는 이 네 가지 동기를 모두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이런 팀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결함 위치 파악팀, Fault Location Teams를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버그잖아요. 이건 혼자 며칠씩 붙들고 있어봐야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죠. 이때 다양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팀을 만드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벤 다이어그램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놓치는 결함의 집합과 당신이 놓치는 결함의 집합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둘 다 놓치는 교집합은 훨씬 작아진다는 개념. 바로 여러 개의 눈, 멀티플 아이즈 원리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관점을 가진 동료는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책에서는 이걸 순회근무라는 아주 실용적인 제도로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버그가 3일 이상 해결되지 않거나 3번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재할당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다음 날 아침 순회근무팀의 첫 번째 안건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순회 근무라는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매일 아침 다른 팀이 남의 버그를 들여다보는 게 개발자들은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모든 버그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버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15분이나 30분 정도로 짧게 제한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경우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거나 다른 팀원이 그거 혹시 A 모듈 때문 아니에요? 하고 던지는 한마디에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혼자 끙끙 앓는 며칠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아, 그런 방식이군요. 여러 눈으로 결함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효과적인데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적용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자연스럽게 결함 해결팀, Fault Resolution Teams로 논의를 확장합니다. 버그의 원인을 찾는 것과 해결책을 찾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책에 나오는 또 다른 그림을 보면 나의 해결책 아이디어와 당신의 해결책 아이디어는 분명 다릅니다. 이걸 합치면 우리의 해결책 아이디어라는 훨씬 더 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풀이 만들어지죠. 가장 먼저 떠오른 해결책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술 검토, 테크니컬 리뷰스, 즉 코드 리뷰 같은 활동의 중요성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버그 하나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이거든요. 사실 많은 조직에서 코드 리뷰를 하긴 가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내 코드 지적하지 마라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기술 검토팀의 가장 큰 가치는 부작용을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즉, 여기를 고쳤더니 저기가 터지면 그런 상황을 미리 막아주는 거죠. 한 명의 똑똑한 개발자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검토팀이 이런 부작용을 예측하는 데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책에 인용된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검토에 투자된 1시간은 이후 유지 보수에 드는 평균 33시간을 절약한다. 그리고 검토가 테스트보다 최대 20배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시간당 33시간의 가치라니 이건 거의 모든 관리자가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수치네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기술 검토가 이렇게까지 강조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는 실패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발견하는 활동이라 실패 건수가 명확히 보이죠. 하지만 검토는 결함이 심각한 실패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활동입니다. 즉,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공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프로젝트에서는 출시 일정이 급하다고 코드 리뷰를 건너뛰었다가 출시 직전에 치명적인 데이터베이스 버그가 터져서 팀 전체가 일주일을 꼬박 밤새운 적이 있어요. 그때 검토에 1시간만 썼더라면 하고 모두가 뼈저리게 후회했죠. 아, 정말 뼈아픈 경험이네요. 결국 기술 검토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고 단순히 제품의 품질만이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개선하는 핵심 활동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관리자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기술 검토는 단순히 기술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이슈들을 그냥 고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분류하고 분석하라는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이 결함이 단순 코딩 실수인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지 혹시 맨 처음 요구사항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계 결함이 발견된다면 그건 우리 조직의 설계 프로세스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죠. 코드 검토를 통해 개발자 교육이 아니라 설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언제 하느냐,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가능한 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프로세스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관리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검토팀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 이 제품은 답이 없습니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일 수 있거든요. 이런 보고서는 사실 프로세스에겐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리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리자들이 이런 나쁜 소식을 외면하죠. 나쁜 소식을 전한 메신저를 쏘는 관리자는 결국 프로젝트 전체를 길고 고통스러운 실패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자료에 나온 표, 그림 7-5를 보면 기술 검토를 도입한 후에 변동성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더군요. 이건 모든 관리자가 꿈꾸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 표를 보면 검토 도입 전에는 모듈 하나를 테스트하는데 평균 12시간이 걸리고 표준 편차가 7이나 됐습니다. 어떤 건 금방 끝나고 어떤 건 며칠이 걸릴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품질의 검토를 도입한 후에는 평균 시간이 9시간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가 2로 확 줄어듭니다. 와, 예측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 거네요.
이제 프로젝트 일정을 훨씬 더 자신 있게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와인버그가 말하는 혼란스러운 문화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문화, 즉 패턴 3, 스티어링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논의가 결함이나 검토팀을 넘어서 다른 종류의 팀으로 확장되는데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팀,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슈런스 팀, 줄여서 SQA라고 부르는 팀이 소개됩니다. 독립적인 팀원이라니 뭔가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팀원이라면 협조를 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와인버그는 팀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좋은 팀 플레이어는 무조건 다른 사람 의견에 동의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팀 플레이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아, SQA팀에게 주어진 역할은 독립적으로 계획과 일정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니까 개별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 일정은 비현실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팀에 기여하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때로는 그 역할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직 전체의 개발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평가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어세스먼트 팀이나 요즘으로 치면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 또는 개발자 경험 DX 개선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룹, SEPG 같은 팀도 소개합니다. 조직이 성숙해질수록 관리자는 개별 제품 관리보다 이런 프로세스 개선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핵심 메시지는 결국 팀이란 단순히 사기를 높이는 좋은 활동이 아니라 품질, 효율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장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가장 강력한 관리 도구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종류의 팀을 올바른 목표와 구조를 가지고 만드는 것, 그리고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어디서 만족감을 얻는지를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조직의 목표와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챕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일화가 정말 섬뜩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조직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 내에서 일정보다 먼저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아주 성공적인 팀을 해체해버린 관리자 이야기요. 네, 그 관리자가 팀을 해체한 이유가 관리할 수 없어서였죠. 여기서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팀이 너무 성공적으로 일을 잘해서 누구 한 명을 콕 집어 칭찬하거나 비난할 대상을 찾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공했는데 칭찬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팀 전체를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자의 주된 관리 방식은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자를 찾아내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이 완벽하게 성공해버리니 그의 관리 도구가 무력화된 거죠. 그는 정확히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는 성공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선호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많은 조직이 여전히 개인 성과 측정에만 몰두하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팀의 유기적인 성공이 오히려 관리자의 평가 도구를 망가뜨리는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아주 소름 끼치는 통찰을 줍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결국 그 관리자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실패를 예측 불가능한 성공보다 더 편안하게 느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시스템은 성공을 찾아내고 축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할 대상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누가 잘했는지 모호한 성공과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지목할 수 있는 실패. 당신의 조직은 그리고 당신은 과연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